안녕하세요. 목숨과도 같은 딸을 위해 아주 큰일을 해낸 60대 여자입니다. 전 이제 곧 70살을 앞두고 있는 노인인데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다 보니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 나이 값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천대하는 아주 나쁜 사람을 응징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은 밥 하나 제대로 먹지 못했고 옷에 구멍이 나도 새 옷은커녕 구멍난 부분을 바느질로 기운 채로 살아야 했죠. 집이 워낙에 가난했던 탓에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곧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은 공장 생산직 자리와 우유 배달뿐이었어요. 그런데 공장에선 나이가 어린 여자애라고 차별도 많이 받은 데다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텃세와 무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메웠어요. 언제는 제가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공장 반장님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구박을 하기도 했어요. 야, 너 이거 실수 한 번에 얼마나 큰 손해가 생기는 줄 알아? 에이, 진짜 짜증나게. 원래 우리 공장은 학생들 안 받는데 잘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겨우 받아줬더니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이거 실수한 건 네 월급에서 제하고 나갈 줄 알아. 하지만 힘들고 지치는 와중에도 집안 형편만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배를 고른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가족끼리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지낼 수 있다면 힘든 것쯤은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밤이 찾아오면 저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얼른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제 소원은 딱 하나, 온전한 어른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이 단단한 어른 말이죠. 그럼 공장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 성인이 된 전 곧바로 공장 일을 그만둔 다음 전화 교환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 엄청 인기가 많았던 직종이었던지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직업에 관련된 학원까지 운영될 정도였죠.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선 텃세나 따돌림 같은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이 된 이후 저는 중매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중학생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었고 그때부터 가세가 확 기울어 성인이 되기 전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남편과 거리낌 없이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남편과 1년 정도를 만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부모님께선 남편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애를 보듬어줘서 고마워요. 우린 장인어른 장모님이 되겠지만 앞으로 어머니처럼 또 아버지처럼 어려움 없이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 식구가 된 걸 환영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외모가 정말 빼어났습니다. 제 아들,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꼭 이런 말을 한 번 이상은 듣고 날 정도였죠. 아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니 나중에 커서 연예인 해도 되겠다 얘. 인물이 아주 훤하네. 특히나 딸은 얼굴이 작고 오밀조밀 마치 인형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꼭 한 번은 돌아보고 갈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딸을 누가 데리고 갈까봐 무섭겠다 하는 소리도 들을 정도였죠. 한 번은 딸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웬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다가오더니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따님이 너무 예뻐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연예인이나 모델로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명함을 드립니다. 거기 적혀 있는 번호는 저희 회사 전화번호니 생각 있으시면 그쪽으로 전화 부탁드려요. 딸이 성장을 할수록 이런 일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주변의 지인들도 진짜 연예인으로 한번 키워볼 생각은 없느냐 제게 물어보는가 하면 딸도 점점 성장하면서 스스로 연예인이나 모델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나 정말 연예인 하면 딱일 것 같대. 성격도 엄청 밝고 얼굴도 예쁘고 끼도 있어서 나 정말 연예인이나 한번 해볼까? 스스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끔은 거울에서 예쁜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집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솔직히 어릴 때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듣고 말았다면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테지만 딸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번번이 캐스팅 제의를 받곤 했습니다. 부모로선 당연히 자식이 가능성이 있으니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당시 저희의 상황엔 딸의 꿈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건 남편이 회사의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남편은 정말 많은 이직을 했어요.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들도 하나같이 모두 재정난으로 인해 부도가 나서 남편은 부득이 계속해서 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옮긴 직장에 제대로 적응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겉돌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랑 좀 친해질 수 있을지. 입사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말을 제대로 나눠본 직원들이 없어. 그냥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오늘까지 부탁드려요. 이런 말이 끝이라. 난 일상적인 대화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다들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 오래 일할 회사다 생각하고 사람들이랑은 천천히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봐. 너무 단기간에 확 친해지려고 해버리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은 나름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낯을 크게 가리는 편도 아니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직장 동료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지 정확히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완전히 고주망태가 된 채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방에 들어가선 갑자기 펑펑 울면서 옷장에 머리를 쿵쿵 박아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정말 깜짝 놀라서 남편의 행동을 말리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내가 얼마 전에 회사 직원들이랑 친해지기 힘들단 얘기 당신한테 한 적 있었지? 그런데 친해지기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날 피하고 있었던 거였어. 아니, 왜? 사람들이 당신을 왜 피하는데? 당신 회사 사람들한테 말실수하거나 그런 거 있었어? 말 한마디 섞을 시간도 없었는데 실수 같은 걸 했을 리가 있겠어? 오늘 우연히 직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일을 잘해서 싫대. 잘난 척 하는 것 같대.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이해가 돼?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허탈하더라. 난 그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지만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예상할 수 없었기에 함부로 퇴사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던 데다 찾아보니 연예인을 하기 위해선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결국 저는 딸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우리 혜민이 어릴 때부터 연예인 시켜보라고 명함도 많이 받고
최근까지도 연예인 할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는 소리 듣고 그랬었잖아. 맞지? 그랬지. 지금 전체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혜민이가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건 지금으로선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부모가 돼 가지고 딸의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못난 이야기나 꺼내서 미안해. 저는 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딸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활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난 연예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어. 어릴 때야 호기심으로 한번 해볼까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르지. 현실을 봐야 할 나이잖아. 그리고 오디션 보고 소속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빛도 한번 못 보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대. 사생활도 없고. 그래서 난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할 거야. 공무원을 하겠다고? 어, 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적응하고 자리를 잡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 그런 걸로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어쩌면 연예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괜히 제가 더 미안해할까봐 숨겼을 수도 있고, 정말 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딸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만 미안해하지 말라며 되려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딸이 참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그렇게 둘 다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바르고 성숙하게 잘 커졌어요. 아들은 과묵하게 꾸준히 공부만 하던 아이였기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고, 딸도 고등학교 졸업한 뒤 공무원 준비를 한 뒤 시험에 합격해 꿈꾸던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답니다. 자기 앞가림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했던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다 부러움을 드러내곤 했어요. 어쩜 저렇게 애들 하나같이 반듯하고 야무지게 키워놨대 그래. 아들이랑 딸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든든해서 배부르겠다. 아유, 부럽다, 부러워. 우리 애들도 저렇게만 좀 자라줬으면 좋겠네. 저와 남편은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 커준 아들과 딸이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를 먹은 뒤에도 제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시간이 흘러 남편도 스트레스 받는 직장을 떠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으며, 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꾸준히 무탈하게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특히나 딸은 직장에서 예쁜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따뜻한 직원이라고 많은 주민분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도 동사무소에 있는데 화가 잔뜩 나서 찾아온 진상 민원인들도 혜민이 얼굴만 보면 아주 화가 사르르 풀려선 순한 양이 되어서 나간대. 이젠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라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래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공무원이 아니라 연예인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쯤 더 유명하게,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번은 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딸, 어릴 때 사람들이 막 명함 주고 그럴 때 오디션이나 볼 걸 하고 후회한 적 없어? 어, 단 한 번도 없어. 텔레비전 나오는 연예인들 이리저리 구설수 휘말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아우, 정말 저 세계 발 안 들이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난 지금 내 생활에 100%, 아니 1000% 만족해. 자신의 일에 만족하면서 사는 딸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조그맣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밥벌이를 하고 사는지 뿌듯하기도 했고 말이죠. 아들도 남편도 딸도 모두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며 열심히,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행복하기만 했던 저희 가족을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하기만 했던 하루,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벼랑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회사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에이, 거기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합격했다고 너 엄청 좋아했었잖아. 맞아요. 사람들도 좋고 직무도 딱 맞았는데 그냥 문득 지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친구들은 심적으로 지치고 쉬고 싶은 걸 번아웃이라고 부른대요. 제가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하고 제 스스로 자기 개발도 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해외여행을 좀 해볼까 해요. 스스로 너무 힘들면 쉬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런데 해외여행? 어느 나라로 다녀오려고? 우선 가보고 싶은 나라들은 다 정해놨어요. 2달 정도 잡고 6개국 정도를 돌아다녀 보려고요. 무엇보다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한 나라만 여행할 수 있게끔 짜놨어요. 가서 연락은 매일매일 드릴 거고요. 들르는 곳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들의 갑작스런 퇴사 선언에 가족들 모두 당황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아들은 퇴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충분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저희는 아들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저희 부부는 공항까지 아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나인 먹을 만큼 먹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타국으로 나간다고 하니 꼭 어린아이 혼자 물가로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들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들, 외국 음식 함부로 먹고 배탈 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랑 함부로 가까워지지도 말고 지갑 같은 건 되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고 도착하면 연락 꼭 하고 알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가자마자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아들은 본인의 시간을 찾기 위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아들을 마주하는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아들은 그날 이후부터 저희 가족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관광지와 여러 절경들을 카메라에 담아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들도 있었지만 확실히 해외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예뻐 보이고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한국을 떠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고 전화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사람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제가 주저앉으니 남편은 깜짝 놀라 절 일으켜 세웠고 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들어 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는 제게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우리 혜웅이가 뭐라고 했길래 그래? 아, 아빠, 오빠가, 오빠가. 아유, 오빠가 왜? 아유, 울먹거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봐. 오빠가 해외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대.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연락을 잘하고 있던 아들이 자전거 여행을 하다 상대방의 차에 치여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며 현실을 부정하다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와 있었고 고개를 돌려보니 옆에선 딸과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겨우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다시 눕혔습니다. 누워 있어. 당신 지금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된대. 여보, 혜민아, 혜웅인 살아있대지? 아까 온 전화가 잘못된 전화래지? 엄마, 오빠 사고 나서 세상 떠난 거 맞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나 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는 순간 몸에서 힘이 탁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세상을 떠난 거라 직접 아들이 있는 나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서류를 정리한 다음 한국으로 와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차라리 가지 말라고 할 걸. 한국에도 더 좋은 곳이 많은데 차라리 우리나라를 돌아보라고 할 걸.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면 혹시라도 아들이 편하게 가지 못할까봐 떠나는 날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 편히 보내줬습니다. 아들을 납골당에 두고 오던 길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한번 닦아준 다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만, 우리 혜웅이 엄마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거기선 모두 다 있고 마음 편히 쉬기만 해라. 나중에 이 엄마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왔을 때 널 만나서 사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많이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갑작스런 아들과 이별을 마무리 짓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창하게 맑은 날씨도 예쁜 소리를 내며 지저귀는 새들도 또 아들 방에 있는 물건들도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딱 한 사람 저희 아들만 없더군요. 괜찮다가도 문득 그 사실이 와닿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사무치게 슬퍼지고 괴로워지곤 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만지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혜민아, 오늘 마치고 집으로 바로 오는 거지? 엄마, 나 일하고 있으니까 문자로 이야기할게. 아들이 떠나고 난 이후 제게 남은 건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딸에 대한 애착이 아주 깊어지게 됐어요. 한 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하고 또 연락이 닿지 않으면 화를 내곤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문자도 안 보고. 지금 어디야? 엄마, 나 버스에서 깜빡 잠들었어. 지금 다시 버스 타고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떠나고 딸 하나 남았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딸에게 문제가 있는 애착을 가지게 되고 연락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곤란하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 짜증이 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랜만에 딸과 함께 술 한잔을 하면서 딸에게 진심을 담아 미안하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민아, 미안해. 아휴, 요즘 들어 엄마가 좀 이상하다 싶었지? 전화나 문자 한 통 안 받는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엄마가 오빠 떠나고 나서 혹시라도 하나 남은 너까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 너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 엄마는 예전부터 나한테 미안한 게 참 많네. 난 엄마 행동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내가 부모였어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돼. 그렇게 웃으면서 딸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참 속 깊고 따뜻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읽고 헤아릴 줄 아는 아이. 제 삶에 딸아이가 찾아와 준 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남은 세 식구끼리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을 극복하면서 행복하게 또 잘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하늘은 왜 저희 가정에게 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걸까요? 아들을 잃은 지 언 8년째 되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불행 하나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딸이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던 무렵 남편이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었죠. 그날도 평소 때랑 다름없이 다 같이 저녁 식사라고 정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남편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여보, 왜 그래? 머리가 어떻게 아프길래 그래? 말을 좀 해봐. 여보, 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머릿속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이 빠르게
뛰는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파. 아. 게다가 나중엔 한쪽 눈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딸은 그런 남편을 보더니 곧바로 119를 불렀고 남편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119 구급대원분들은 대학병원 쪽으로 남편을 이송했습니다. 급히 정밀 검사에 들어간 남편의 상태는 그야말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뇌졸중입니다. 다른 말로는 중풍이라고 하죠. 이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그냥 평소처럼 일상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다거나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말을 하시는 것에도 좀 불편해지실 거고 한쪽 편측 마비가 찾아왔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겁니다. 그래도 환자분 경우엔 다행히도 늦지 않게 찾아와 주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우선 입원해서 경과 지켜보고 치료 방향 잡고 지켜보는 걸로 하죠.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중풍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다니. 제 옆에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줬던 남편이 이제 긴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됐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래도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자.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늦지 않게 찾아와 줬다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아빠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고 이제 내가 엄마 옆을 지킬게. 딸의 말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헤쳐나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텼고 남편 또한 나으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에 아자아자 파이팅 할 수 있다와 같이 응원도 해주고 힘이 날 수 있는 따뜻한 말들을 나누면서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중풍 치료와 재활을 시작한 지 딱 1년 정도 흘렀을 무렵 딸은 제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나이는 나보다 3살 많고 지금은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내 위로와 응원이 되어주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랑은 정말 운명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도 만나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싶을 거야. 저는 딸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한 번도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궁금했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대체 누군지 말이죠. 그래서 전 딸에게 만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예비 사위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예비 사위는 딸의 말대로 정말 따뜻하고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인사를 오는 날인데도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옆에 와서 칼질이라도 돕겠다며 말을 꺼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그런데 제법 칼을 다루는 거 하며 음식을 돕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전 예비 사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음식을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운 적이 있어?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음식은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2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셨을 때부터 옆에서 틈틈이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에 익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기특하네. 어머니 옆에서 도와드릴 생각도 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혜민 씨랑 결혼하게 되면 제가 음식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려고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이라길래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보자 했더니만 혜민이가 사람을 참 잘 만났네. 결혼 후에도 그 생각 변함없게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라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도 찾아가 인사를 한 뒤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걸음을 디딜 수 있게끔 천천히 걸어가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저런 모습을 보이기도 힘든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딸이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딸이 너무 긴장을 하는 것 같기에 저는 그런 딸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가서 예의 바르게 인사 잘 드리고 오고. 알겠지? 알았어, 엄마. 나 그럼 다녀올게. 딸은 그렇게 씩씩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첫 인사를 하러 간지 몇 시간이 지나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전화라도 해볼까 싶었는데 때마침 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딸의 얼굴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눈은 얼마나 울었는지 삼자가 됐고 공들여 하고 나간 화장도 다 녹아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딸에게 달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혜민아, 너 왜 그래? 얼마나 울었길래 눈도 퉁퉁 붓고 화장도 다 녹고 오늘 인사드리러 간 거 아니었어? 딸은 엉엉 울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가방 안에서 제게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더군요. 대체 뭔가 싶어서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보는데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그 종이 안엔 혼수 리스트와 함께 결혼 허락을 하게 되면 지켜야 할 4가지 조건들에 대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혼수 리스트는 가전제품, 주방 집기용품, 신혼집에 넣을 가구들, 거기에 더해 예비 사부인 집에 놔줄 새로운 가전제품과 가구들의 품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 지켜야 할 조건들도 빼곡히 적혀 있었고요. 전 그걸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합가를 할 것. 두 번째, 친정에다가 10원짜리 하나 돈 쓰지 말 것. 세 번째, 여잔 결혼하면 시댁 사람이니 시어머니를 항상 존경해야 하며 말에 토달지 말 것. 네 번째, 남편을 우러러보고 시댁에 무조건 충성할 것.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조항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두 읽어보고 딸에게 물었죠. 여기 혼수는 전부 독일제, 이태리제, 외제 브랜드에 비싼 브랜드 가구들만 죄다 적혀 있네. 뭐 침대만 1,500만 원에 가구 이런 거 합해서 7천만 원?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온다. 그리고 결혼 후 지켜야 할 조항들 이건 다 뭐고? 이거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한테 직접 적어서 준 거야? 어, 혼수 7천만 원에다가 거기 적힌 거 무조건 다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혼자 준비를 다 하기에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공무원도 못 그만둔다고 하니까 나보고 대기업 다닌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니네 집에 그렇게 돈이 없냐고. 나 같으면 집이라도 해오겠다. 이러시는 거야. 그리고 아빠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것도 너무 소름 끼친다고. 나중에 애 낳고 유전되면 어떡할 거냐고. 나보고 재수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합가랑 친정에다가 돈 쓰지 말 거. 이건 대체 뭔 소리야? 결혼하면 당연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여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에 돈을 쓰는 것보다 남편이랑 시댁에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니까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삼시세끼 밥상도 다 차려야 한대. 그래서 이서방은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었니? 아니, 날 데리고 나오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엄마,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냥 전부 자신이 없어. 너무 무서워. 혜민아, 넌 절대로 나서지 마. 이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세상 어떤 부모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집안에서 딸이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요? 그리고 중풍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남편을 들먹거린 자체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결혼을 시키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고 이대로 인연을 끊어버리면 끝이었지만 그래도 모욕을 당한 건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2배로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딸에게 예비 사위의 집 주소를 얻어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말해 그곳에 들리기 전 어디론가 들렸다가 말이죠. 전 그곳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받아 예비 사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 가방 속엔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단단히 준비한 채로 말이죠. 현관문 앞에 선 전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10초 정도 기다리니 이내 초인종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예비 사부인. 전 혜민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누가 예비 사부인이라는 거죠? 어제 그쪽 따님이랑은 얘기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어제 저희 딸이 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어제 우리 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여자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눈은 쭉 째지고 광대뼈도 툭 튀어나온 것이 여간 표독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여잔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뭐야, 혼수 준비해 왔다면서요?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유, 그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들고 오겠습니까? 물건 준비하고 포장하고 배송되는 시간도 걸리지 않겠어요? 물건 올 때까지 잠깐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죠? 그러세요, 그럼. 저는 조용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집안 곳곳을 유심히 둘러보고 있으니 그 여잔 제가 여간 불편한 듯 살짝 미간을 찌푸리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넓지도 않은 집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니 정신 사나우셨죠? 뭐요? 아니, 넓지도 않은 집이라니요? 이래 배도 명색이 25평짜리인데 그쪽, 아니, 예비 사부인 집은 얼마나 넓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평은 넘으려나 모르겠네. 저희 집이요? 32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어요. 집이 평수에 비해 넓고 깔끔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감탄하고 가는데 예비 사이가 아무 말 안 했나 봐요. 제가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무 말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본인이 내세울 게 없으면 말을 하다가도 입을 다물어 버리나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더 이상 사람 좋은 척 연기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온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사부인은 자식들 결혼을 장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 그건 또 생뚱맞게 뭔 소리입니까? 결혼을 장사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상대 측에 7천만 원짜리 혼술 준비하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느냐고요? 당연하죠. 명색이 대기업 다니고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면 그 정도는 통 크게 준비를 해와야 거들더라도 보죠. 그래도 아주 없는 집은 아니었나 보네요. 7천만 원 혼술 하루도 안 돼서 준비하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7천만 원짜리 혼술 하루도 안 돼서 준비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하여튼 머리가 나쁘고 든 게 없으면 인생이 고생이라더니 생각을 조금만 해도 알 수 있는 걸 원. 뭐라고요?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뭐 큰일 날 사람? 큰일 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당신 어제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어요? 대기업 다닌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고작 7천만 원짜리 혼수도 못 해오냐고. 나 같으면 집을 해오겠다고 했다면서? 대기업 다니면 뭐 나라님이 훈장이라도 내려준답니까? 그저 좀 더 큰 회사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그것뿐인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요? 아줌마가 대기업 다닌 아들 딸이 없어서 뭘 모르나 본데 지금도 우리 아들이랑 밥 한번 먹어보려는 여자가 줄을 섰다고요. 줄을. 당신네 딸내민 철밥통이라 스펙도 딸리고 만나려는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 아들은 훨씬 더 스펙도 좋고 잘나디 잘난 집안 딸내미들이 줄을 쫙 서 있다 이거야. 여자 줄이 쫙 서 있다고요? 그렇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시킬 거면 시키세요, 그럼. 그럼 나중에 당신 아들 대기업 퇴사하자마자 갖고 놀던 인형 질리면 버려지는 것처럼 마누라한테 버림받는 걸 볼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 그 여잔 주먹을 꽉 쥐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부들부들 떨고만 있더군요. 그 얼굴을 본 전 이제 어느 정도 약을 올려뒀으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안에서 제가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그 무기가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어디 보자. 이걸 어디다가 붙이는 게 좋으려나? 잠깐만. 아줌마. 지금 손에 든 거 그거 뭐야? 아, 뭐냐고? 뭐냐고? 보면 몰라? 부적이잖아. 제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바로 부적이었습니다. 그 여잔 그 부적을 보자마자 뒤로 까무러치며 미처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적은 예비 사위 집에 오기 전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받은 거였어요. 40대 초반까지 직장 다니다 갑자기 무당이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에게 전화로 속이 상한 얘기를 하다 보니 아주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라면서 친구가 부적을 써줬습니다.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에게 받은 부적으로 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봐요. 내 친구가 소문난 무당인데 이 부적이 인간 만드는 부적이라고 합디다. 당신 인간이 아니고 자식 피 빨아먹는 목이라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어디 보자. 전 그렇게 부적 3장을 화장실, 거실, 그리고 주방 냉장고 쪽에 하나씩 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주 즐겁을 하면서 제 손에 들고 있는 부적을 뺏으려고 하더군요. 내놔요. 아, 우리 집에 이런 불쾌한 걸 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재수없게. 이거 인간 되게 만드는 부적이라니까요. 당신처럼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부적. 화장실, 거실, 주방에 하나씩 붙여놓을 거니까 이 부적 한번 볼 때마다 아, 난 인간이 되어야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하고 생각 좀 해요. 내가 봤을 땐 당신은 아이를 뒤로 먹은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말이면 단 줄 아나? 당신도 딸이 있다며? 그 딸이 다른 집에 인사 갔다가 너 아빠 중풍걸린 노인네라면서 이런 집안이랑은 상종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생각해라. 이런 말을 듣고 왔다면 과연 당신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걸요? 내 말이 뭐 틀렸어요? 없는 걸 지어낸 것도 아닌데 별꼴이네 진짜. 거봐. 이래서 당신을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뭐 대기업 다니는 아들? 손톱만큼도 안 부러워. 내 눈엔 공무원 하면서 열심히 사는 내 딸내미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있거든요. 당신의 잘난 아들내미랑 결혼시킬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들면 결혼도 시키지 말고 평생 아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품에 끼고 어와둥둥하면서 사슈.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내뱉은 후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짜증 섞인 비명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마 부적을 떼어낸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떼내려고 발악해도 잘 떨어지지 않게끔 붙이고 나왔거든요. 부적이 가진 효력은 없었지만 제가 말한 대로 보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은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혜민아, 있잖아. 엄마 네가 좋다고 하면 다 괜찮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 이서방이랑 결혼하고 싶니? 아니, 엄마.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려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단이 났는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한 일들이 펼쳐지겠어. 꽃 피우기도 전에 싹도 못 트도록
그냥 씨앗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그날 이후 딸은 예비사이와 이별했습니다. 예비사이가 몇 번을 잡았는데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사이는 사람은 참 괜찮았는데 부모가 자식 인생을 망치는 아주 좋은 예시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이가 딸과 헤어진 지 딱 2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쯤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람의 정체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비사이의 엄마, 행패를 부렸던 그 여자였거든요.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려나 싶어 딸이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딸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혜민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날 너한테 말실수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내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래. 내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테니 한 번만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나줄 순 없을까? 아니요, 그럴 생각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땐 저한테 아주 눈 부릅뜨고 소리치시더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 나보다 널 더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언제까지 내 인생을 망칠 거냐고 하면서 집안을 다 때려엎고 더 이상 내 얼굴도 안 보겠다면서 집을 나갔어. 전화기도 꺼져 있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한번 만나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 없으면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정신머리 빠진 아줌마가 누구 집에서 감성팔이 하는 거야? 당신 아들이 집 나간 거랑 내 딸이 당신 아들 다시 만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그딴 짓을 했는데 퍽이나 다시 만나고 싶겠다. 당신 아들 찾고 싶으면 경찰서 가서 찾던지 하시고 한 번만 더 우리 집 찾아와서 당신 아들 다시 만나달라 어쩌고 하기만 해봐 아주. 그땐 내가 아줌마 집안을 묵사발 내버릴 거니까. 알고 보니 전 예비사이는 이전에도 그 극성맞은 여자로 인해 결혼이 엎어진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아마도 평생 자기 아들의 팔자를 잡아먹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다 실패하고 그 아들이 집까지 나가버리니 그제서야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꼴이라니. 그 이후 그 여잔 더 이상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을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후회하고 있겠죠. 결혼이 엎어진 딸은 지금 중풍에 걸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함께 외출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잘 받고 이제 어느 정도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요. 그리고 얼마 전엔 저희 가족끼리 같이 차를 타고 바다를 보기 좋다던 남해에 다녀왔었는데요. 속 시원하게 탁 트여 있는 바다를 보며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난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 옆에 있을래.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나중에 꼭 시집 가겠다고 난리치더만. 아니야, 저 말이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어.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 난 가족이라고 누릴 수 있는 평생 행복을 택할래. 날 위해 목소리를 높여줘서 그리고 앞에 나서줘서 고마워 엄마. 앞으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그 말이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지금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힘든 일을 겪어왔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을 해내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이 사연이 올라온다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시청할 생각입니다. 아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테죠. 나이는 1살, 2살 먹어가지만 언젠가 또 딸이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저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딸을 위해 싸울 겁니다. 단 하나, 엄마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질 저희 가족을 위해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